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17 수능기념 똑소리나는 화학2를 맡은 이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요. 그동안 우리 배웠던 기체, 마무리 짓고 액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들어간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에 대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왜 액체인데 굳이 물인가요? 사실은요. 원래 예전 교육과정처럼 액체의 일반적인 성질을 다루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그냥 액체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물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에 대한 성질, 그리고 예전 7차 교육과정에서 자세하게 했던 그 물 단원을 화학1 어디에다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화학2에 넘어와서는 여기 단원에서쯤은 한 번쯤 해야 해 라는 의미로 이 단원이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체, 기체. 사실은 선생님 이제 지필 단원이 화학2가 기체, 그 다음에 액체, 고체 단원이에요. 그래서 앞단원, 1단원인데 역시 여기 1단원 할 때에도 화학1에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다 넣어주고 싶은 욕심에 좀 많은 내용을 여기다 이제 넣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 같이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화원에서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걸 공부를 했었고요. 루이스 전자점식을 통해서 우리는 물 분자 구조를 쓸 때 이들이 갖고 있는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함은 산소와 수소로 표현할 수 있는데 공유 전자쌍 두 쌍과 비공유 전자쌍 각각 두 쌍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이들은 어떤 관계? 그렇죠. 바로 결합각이 104.5도를 이루고 있는 구분형 구조를 나타낸다라고 했던 내용은 이미 화학1에서 했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극성을 나타낸다라고 소개를 했었죠. 우리가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면서 여러분 선생님이랑 1강에서 전기음성도 수소결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잠깐 했었는데 전기음성도 서로 공유하기로 약속을 실컷 해놓고서 그 약속 지키지 않은 거죠. 공유한 전자쌍을 좀 더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능력,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이 수소는 상대적으로 공유전자쌍을 산소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전하를 띠나? 그렇죠. 산소라고 하는 것은 델타 마이너스로 수소라고 하는 것은 델타 플러스를 띠게 되더라. 이렇게 분자의 극을 띠게 되는 극성 분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이들이 갖고 있는 비공유전자쌍 두 개로 인해서 결합각은 얼마? 104.5도를 이룬다라고 하는 내용도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결국 물 분자는요 극성 분자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1강에서 소개했었던 내용이었는데 특히나 물 분자의 경우에서는 유달리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 중에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나? 수소 결합, 하이드로전 본딩이라고 표현한다. 그때 그 결합이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원칙은 원자와 원자 사이에 해당하는 결합에서 공유 결합, 이온 결합, 금속 결합 그러할 때 표현하는 용어가 맞지만 워낙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 중에서도 그 힘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힘을 뭐라고 표현해? 수소 결합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뜻. 자, 그래서 우리 1강에서 했던 내용을 잠시만 한번 도리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자, 뭐 있었죠? 플로린, 산소, 질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했었냐면 펀이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펀. 자, 펀이 전기음성도 큰 원소가 되겠죠. 이들이 누구와? 그렇죠. 수소와 뭐 했어? 공유 결합을 한 거예요. 자, 우리 공유하기로 약속했어. 너도 내놓고 나도 내놓은 거야. 그렇다면 당연히 공정해야 되죠. 그렇지만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이들은 전자쌍을 훅 잡아당겨서 해당되는 이들은 델타 마이너스를 그것과 결합되어 있는 수소는 델타 플러스를 띠게 되는데 문제는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에 있어서 수소라고 하는 이 녀석이 원자과 전자 하나밖에 없는 아이, 원자 번호도 1인 아이. 그러면 전자쌍을 몽땅 전기음성도 큰 애가 다 가져간 셈이 되므로 수소의 입장에서는
거의 전자가 쟤한테 가 있는 거예요. 수소의 입장에서 거의 양이온에 가깝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유달리 세더라. 분자 간의 강한 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내용. 자, 그래서 대표적인 아이가 되겠죠. FON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F에 해당하는 거 바로 플로린화, 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산소는 물. 자, 그 다음 아세트산도 마찬가지, 메탄올, 에탄올도 역시 산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수소결합하는 물질. 그 다음 질소의 입장에서는 암모니아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선생님이 1강에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Q&A 이런 질문 많아요. 선생님, 왜 전기음성도 대장이 플로린이잖아요. 그러면 플로린화 수소의 끓는 점이 가장 높아야 하는데 왜 물 분자 사이에 해당하는 인력, 즉 물의 끓는 점이 가장 높게 나타나나요? 그 질문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좀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이 내용을 안 했던 거는 그럼 너무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설명은 안 했고요. 자, 여기서 설명할게요. 보세요. 하나의 물 분자가요, 주변의 다른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본다면 물이라고 하는 요 녀석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구분형. 거기에다가 얘가 갖고 있는 뭐가 있어?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를, 수소는 델타 플러스를 띠게 되는데 산소가 주변의 탄소와 배향할 수 있는 방향이 우리가 분자의 구조에서, 자, 뭐라고 배우냐면 화학원에서 비공유 전자쌍 2개, 공유 전자쌍 2개입니다. 가운데에 산소가 있다면 수소가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놓여진 위치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처해져 있다 보니까 이들이 델타 마이너스로서 다른 수소와 만날 수 있는 배향이 여기 또 여기로 위치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더불어서요, 수소라는 아이도 델타 플러스라고 얘기했는데, 네, 오케이. 델타 플러스가 주변에 델타 마이너스인 산소가 오면 되죠. 그 위치할 수 있는 배향이 몇 군데? 여기, 여기 2군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지어보자면 다른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배향이 하나, 둘, 셋, 4개더라. 4군데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주변에 배향하고 있는 수소결합 개수 몇 개? 4개. 그런데 그 4개라 하면 얘랑 얘, 너랑 너, 너랑 너, 얘랑 얘예요. 서로가 같이 그래, 우린 서로 수소결합하고 있는 거야. 이런 관계에 있죠. 그러면 얘만이 실제로 알짜 힘, 우리가 알짜 힘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실제로 알짜적으로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4군데에서 얘의 영역에 포함되는 건 그 절반 영역이 되겠죠. 왜? 나머지는 얘의 영역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4분의 1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4에다 2분의 1을 곱한 총 알짜의 수소 결합 수는 몇 개? 2개가 되더라. 주변에 수소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4군데 맞아요. 하지만 얘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서로 같이 너도 내놓고 나도 서로 하는 관계이므로 얘 영역에 포함되는 실제 알짜적으로 따져준다면 4군데의 2분의 1 영역에 해당할 것이다. 그래서 알짜적인 수소 결합 개수가, 선생님 여러분들 보조단에 설명 넣어놨습니다. 2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서술형으로 내거나 수능을 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실제 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알짜 수소 결합 개수가 제일 많은 게 누구야? 물입니다. 물. 그래서 FON 아무리 다른 거 다 늘어나도 물이 수소 결합 개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물 분자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분자 사이의 인력, 즉 끓는 점 모든 데이터들이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실제로 알짜 수소 결합 개수가 몇 개냐 그걸 다루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건 물어볼 수 없는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물은요,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량이 다른 비슷한 분자들에 비해서 분자사의 인력 강하게 나타내서 녹는 점, 끓는 점, 융해열, 기화열 그 밖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요소는 뭐냐? 각 항목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수소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의 특성. 자, 볼게요. 먼저 물의 연용량이 크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옵니다.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예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물을 배울 때는 연용량이라는 용어 안 하고 비열이 크다라는 용어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액체의 성질을 비교할 때는 비열을 얘기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볼까요? 연용량에 해당하는 뜻은 물질의 온도를 몇 도씩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반면에 비열은 뭐냐면 내가 액체 준비해 놓고 어떤 액체는 한 소끔 준비하고 어떤 액체는 꼴랑 1ml 준비하면 서로 다른 양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질량을 통일시키자. 그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걸 뭐라고? 비열이라고. 그래서 비열은 자, 비열이 크면 클수록 1g 1도씩 올리기에 힘든 거예요.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그 정의는 1g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니까 1g 1도씩 올리기 힘들어.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뜻. 그런데 교육과정 해설서에 선생님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육과정 해설서를 이제 받아보니까 해설서에 비열이라는 용어가 안 돼 있고 열 용량으로 나와 있는데 열 용량은요 질량이 통제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열 용량으로 두 액체의 성질을 비교하려거든 같은 질량의 열 용량입니다 라고 하는 질량을 통제해줘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우리한테선 개정되고 나서의 모의고사에서는 연용량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비열이 더 많이 쓰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의미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인 액체는 2래요. 2, 비열이. 근데 물은 4.18이죠. 그만큼 1g 1도씩 올리는데 힘들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용량이 큰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와져 있죠. 물의 온도를 높이려면요. 물 분자 사이 수소결합을 끊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액체에 비해서 비열이나 또는 이런 표현 같은 질량의 연용량 그게 비열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쓰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같은 질량의 그 연용량이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연용량이 크기 때문에요. 이 액체는 다른 액체에 비해서 쉽게 가열하거나 쉽게 식지도 않는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자, 물이 연용량이 크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던 것처럼 보일러 용수, 보일러에 흐르는 액체가 물로 사용되는 것과 그 다음 해안 지역에서 뭐예요? 낮에는 해풍, 그리고 밤에는 육풍이 불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비열이 크고 연용량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 해풍과 육풍이 나와서 잠깐만 여기 설명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자, 여기가 육지예요. 자, 여기는 바다입니다. 바다. 자, 그런데 해가 쨍쨍 내려쬐는 해요. 해. 낮입니다. 낮. 그러면 그 햇빛에 의해서 육지와 바다 중에 누구의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냐면 그렇죠. 육지의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왜? 바다는 물이기 때문에 얘는 온도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서의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공간이 어떻게 됐죠? 기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불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밤입니다. 자, 반면에 별. 밤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육지가 있었고 바다가 있었어요. 자, 낮에 뜨거운 열에 의해서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해가 없기 때문에 식어요. 그런데 물은 연용량이 커서 쉽게 식지도 않아. 온도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육지의 온도가 더 찹니다. 그 공기가 더 찬 공기예요. 그러면 이때에는 바다 위의 공기가 상대적으로 뜨겁기 때문에 올라가죠. 그러면 비어있는 공간을 누가 얘가 채우게 되더라. 바로 육풍이 분다라고 하는 뜻. 따라서 이렇게 낮에는 해풍이, 밤에는 육풍이 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물의 연용량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상황 봅시다. 이번에는 뭐예요? 녹는 점, 끓는 점, 융해열,
기화열 또는 증발열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우선 녹는 점과 끓는 점, 분자량이 다른 비슷한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납니다. 끊기 그만큼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융해열과 기화열. 먼저 융해열, 물이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될 때 고체에서 액체, 뭐죠? 얼음에서 물, 녹는 거죠. 융해가 되는 과정에 있을 때 역시 이들도 필요한 에너지, 융해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그때 나타내는 애를 기화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분자 사이 인력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융해열과 기화열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볼게요. 3번. 3번의 내용은 물은 수결합에 의해서 분자한 인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물질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녹는 점, 끓는 점, 융해열, 기화열이 모두 다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의 기화열과 관련된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여러분들 더울 때 땀 많이 흘리죠. 땀. 더울 때. 자, 땀 많이 흘려서 사실은 우리의 열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조절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샤워하고 나왔을 때 샤워하고 나와서 물기 잘 안 닦여 있으면 몸이 막 서늘하죠. 이거 우리 체온에서 얘네들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서 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춥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내용은 중요하죠. 물과 여러 가지 수화물에 대한 특성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자, 이들은 우리 분자 간의 인력에서 사실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이들 바로 16 분자량 16에 해당하는 말이 안 나와 14족 수화합물 메테인. 자, 그다음 15족 수화하는 화합물 암모니아. 그다음 16족의 수화합물 물을 놓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무극성 분자이고요. 네. 그다음이 극성 분자입니다. 이들은 극성 분자이면서 동시에 누구를 갖고 있지? 그렇죠. 질소와 산소, 수소결합을 하는 대표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끓는 점, 녹는 점, 끓는 점과 녹는 점은 이들보다 높아요 라고 했던 설명. 거기에 더불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수결합을 하는 물질들일지라도 물의 경우가 분자 한 개 갖고 있는 수결합 수가 많아서 이들이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던 내용. 거기에 더불어서 융해열과 기화열도 비교적 다른 액체에 비해서 크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내용 같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봅시다. 물의 가열 곡선. 자, 우리 물의 가열 곡선을 두고선 사실은 시험 문제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된 바가 있는데 개정되고 나서는 물 단원을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로 내시거든요. 어찌됐든 물에 대한 가열 곡선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물은 세 가지 상태가 놓여져 있죠. 바로 뭐예요? 고체, 얼음입니다. 자, 얼음, 고체. 자, 그 다음은 그렇죠. 바로 물이죠. 물, 액체예요. 자, 그 다음은 바로 무엇? 그렇죠. 기체예요. 자, 요 상태. 그래서 여기를 수증기라고 한번 해볼까요? 수증기. 자, 기체 요렇게. 일정한 열원으로 가한 열량이 가로축에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로부터 많은 걸 추론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바로 0도씨죠. 0도씨라고 하는 건 뭐냐? 얼음에서 물로 상태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뜻. 즉, 요 점은 0도씨 녹는 점이에요. 녹는 점. 그 다음에 물에서 수증기로 상태가 변화가 되고 있는 요렇게 요 구간. 이것이 바로 무엇? 그렇죠. 바로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 자, 여러분들 끓는 점은요. 보일링 포인트, BP. 자, 얘는 멜팅 포인트, MP라고 표현합니다.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값을 우린 무엇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보세요. 먼저 요 그래프의 기울기, 요 그래프의 기울기. 아까 우리 이런 표현을 해줬어요. 1g 1도씨 올리는데 힘들어요. 그거 뭐라 그랬죠? 비열이 커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그래프 일정한 열원으로 열량을 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한 열량이 일정하게 되었을 때 그 그래프의 기울기라 함은 뭘 의미해? 그렇죠. 바로 이거는 얼음의 비열입니다. 얼음의 비열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 비열의 비례예요. 자, 얘는 뭐냐? 물의 비열의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들은 수증기의 비열 값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물의 비열, 그래프의 기울기가 자, 어때? 네, 선생님, 기울기가요. 완만하면 할수록 가파르지 않아요? 완만하면 할수록 1g 1도씨 올리는 거 힘들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커? 비열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비열 크면 클수록요. 기울기는 완만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여기서 의미하는 요점. 요점 뭐죠? 그렇죠.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온도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재미난 것은 요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좀 전에 했어. 얼음에서 물로 상태 변화. 무슨 열? 그렇죠. 융, 해, 열. 요렇게. 그 다음 자, 여기 물에서 수증기로의 상태가 변화되는 요점은 뭐? 그렇죠. 기, 화, 열 이렇게. 자, 융해열과 기화열이 놓여져 있을 때요. 네, 네 선생님. 기화열이 훨씬 커요. 기화열이 왜 훨씬 클까 한번 머릿속으로 고민해 보세요. 약 6.7배가량 큽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융해라고 하는 것은 얼음에서 물로의 상태 변화입니다. 그러면 물, 아무리 고체인 얼음에서 물로 상태가 변화됐을지라도 물 분자 사이의 수결합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화가 되면 몽땅 수증기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몽땅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을 다 끊고 날아가 줘야 되거든. 그러느라 기화열이 더 많이 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물의 가열 곡선도 각 구간과 각 기울기 그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죠. 자, 물의 온도에 따른 부피 및 밀도 변화. 자,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나요? 선생님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맥주를 마시려고 병맥주 딱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 작은 병맥주를 냉동에 넣어놨어요. 냉동. 화학 선생님인데. 왜냐면 시원하게 먹고 집에 갔더니 이게 시원한 게 없어서. 근데 그 맥주를 해놓고 씻고 까먹고 잤어요.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한테 무지막지하게 혼났죠. 맥주병 깨져요. 터지죠. 수분으로 돼 있는 거. 왜냐면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다 경험한 거 있을걸? 우리 체육 시간에 먹으려고 그러니까 물 얼려가게 되면 항상 가득 해놓으면 안 되죠. 그거보다 더 적게끔 해놔야 됩니다. 왜?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팽창하니까. 자,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온도에 따른 부피 및 밀도 변화가 되는데요. 자, 물은 고체에서 수소결합에 의해서 빈 공간이 많은 육각형의 구조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의 부피가 물의 부피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밀도는 더 작게 나타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이죠, 이 내용.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각 구간별로 선생님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이유는 여러분들 교재에 다 놨어요. 그러니까 교재를 참고하시고 선생님이랑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밀도 그래프가 여러분들한테 심정이 와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피부터 이해하고 밀도로 넘어오세요. 볼까요? 자, 일정한 질량의 부피입니다. 오케이. 나는 어떻게 했냐면 영하의 얼음을 자, 온도를 슬슬 올려.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물론 부피 변화가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아. 하지만 얼음이 온도를 올리면 얼음이 어때? 열 팽창을 하게 돼요. 열 팽창을 하면 부피가 커집니다. 오케이. 부피가 커졌어요. 자, 그 다음에 상태가 변화되는 거죠. 0도씨가 되면 얼음이 뭘로 바뀌어? 물로 바뀝니다. 상태가 변화가 돼요. 상태가 변화가 되면요. 수소결합. 물 분자와 분자 사이에 갖고 있는 수소 결합이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면서 얼음과 얼음 사이에 마구마구 물 분자가 끼어 들어오죠. 수소 결합 해체가 되면요. 부피가 감소해요. 됐나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누구? 0도씨와 4도씨의 구간 여기. 자, 여기의 구간은요. 재미난 것이 온도 똑같은 물이에요. 0도씨의 물, 4도씨의 물. 똑같은 온도를 똑같은 물을 올려요, 온도를.
그러면 당연히 여기의 구간에서도 뭐가 일어나? 자, 여기다 쓸까요? 이렇게. 여기 구간에서 동그라미 1번 열팽창에 의한 온도 올리니까 열팽창에 의한 부피 증가 효과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는 모든 물들이 4도씨로 가는 동안 수소결합 해체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 결론. 누가 더 커? 수소결합 해체 효과가 더 커요. 더. 그래서 문제는, 결론은 야, 부피가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 구간이 핵심이죠. 또 자, 뭐가 됐습니까? 온도를 올려요. 온도 올리면 이제 더 이상 수소결합 해체 효과 나타날 거 없어. 이미 다 이제 했어. 다. 오케이. 그럼 누구만? 1번 열팽창에 의한 부피 증가 효과로 커져.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결론을 지어볼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올라갔습니다. 밀도는 뭘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러면 나는 일정한 질량, 지금 일정한 질량을 두고 부피 변화 그래프를 그렸잖아. 네. 밀도 그래프는 어떻게 하면 돼? 그들의 역수로. 그들의 부피 그래프의 역수로 표현해주면 돼. 그럼 표현해봐. 자, 볼게요. 올라갔습니다. 내려와 줘야 되죠.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 내려왔습니까? 네, 올라가 줘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또 내려가게 됐으니까 네, 올라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올라갔나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내려오면 끝. 자, 그래서 이렇게 부피의 변화의 그래프를 먼저 머릿속에 딱 이유를 잘 새겨놓고, 이건 여러분들 선생님이 서술형으로 얼마든지 내실 수 있어요. 알아두고 그 다음에 밀도 변화의 그래프로 전환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두시기를 바랄게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경험 있죠? 이런 스케이트장 가본 적 없나요? 요즘엔 이런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렸을 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빠가 스케이트 날로 썰매도 만들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렸는데 그 썰매 막 타고 재미나게 놀 적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에 화학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얼음은 표면부터, 물 표면부터 얼게 되는지 바로 밀도의 그래프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선생님이랑 여기 옆에다가 호수 표면을 잠깐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호수 표면이었어요. 이들이 현재 6도씨였다라고 해봅시다. 6도씨. 그런데 추운 겨울 바람이 불어오면서 온도가 점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쪽엔 여전히 6도씨, 바깥쪽 온도는 낮춰져서 4도씨가 됐습니다. 자, 4도씨의 밀도와 6도씨의 밀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구의 밀도가 더 큰가요? 4도씨. 밀도가 큰 덩어리가 어떻게 해? 내려갑니다. 밀도 작은 건 올라오죠. 대류가 일어나요. 대류가. 4도씨로 내려갔어요. 오케이. 근데 바깥 표면은 계속 찬바람이 불어오는 바람에 온도가 더 내려갑니다. 2도씨. 그러면 2도씨의 물의 밀도 봅시다. 4도씨보다는 어때? 더 작아요. 4도씨보다 더 작기 때문에 얘는 대류 일어나나요? 못하죠. 못해요. 4도씨의 물 건재하고 있습니다. 물 속에서. 표면, 그러니까 얼음 표면 밑에서. 그렇지만 바깥의 온도는 계속 한파가 불어오면 0도씨 더 이하의 온도, 그럼 물은 당연히 어떻게? 표면부터 얼게 되더라. 그래서 4도씨의 물의 밀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물 밑에서 잘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물의 밀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얼 때요, 부피가 변화되고 밀도가 막 변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추운 겨울철에는 수도관이 막 터졌다, 이런 뉴스 많이 본 적 있죠. 수도관이 얼려서 터질 수도 있고요. 지금 봤던 것처럼 겨울철에 호수에서 표면부터 어는 물을 볼 수도, 얼음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암석 틈에 껴있던 그러한 물이 얼어갖고 암석이 쪼개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이 팽창, 얼면서 팽창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에 대한 성질. 자, 또 다른 성질이죠. 표면장력이에요. 자, 표면장력의 뜻은 뭐냐면 액체가요, 그 표면적을 가능한 한 어떻게 하는 거? 최대한 작게 하려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서로 크면 클수록 표면 장력도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가장 표면 장력이 큰 상황, 얘네들 가장 표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모양이 뭐냐면 구형인 거예요. 구형.
동그라미. 자, 물은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분자 사이 인력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액체에 비해서 표면 장력 역시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선전 막 본 적 있죠. 어떤 우유 회사에서 왜 우유 한 방울 똥 떨어뜨렸더니 우유 한 방울 동그랗게 되죠. 그리고 막 풀잎에 맺혀져 있는 이슬 보세요. 그것도 어때요? 동그랗게 나타나는 그 이유가 바로 물이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선생님 교과서에 있는 이제 그림인데요. 자, 여기 뭐냐면 서피스 몰레큘, 이게 뭐냐면 표면이에요. 표면. 물 표면의 분자. 물 분자 하나를 그냥 동그라미로 비교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표면에서는 어때? 그렇죠.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부에서는 어떠냐?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서로 잡아당기게 되고 있는 그러한 물 분자 사이 인력을 관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유리판 위에 물방울 한 방울 똥 떨어뜨리면 물방울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동그랗게 구형을 하게 되는 것도 이들의 표면적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작게 하려고 하는 그 모양새가 구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물이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현상으로는요. 여러분들 조약돌 이렇게 호수 위에서 이렇게 튕겨본 적 있나요? 선생님 잘 못해요. 선생님은 잘 못하는데 아빠는 잘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아버지는. 그래서 이렇게 조약돌을 하나 탁 하면 얘가 튀튀튀 막 이렇게 해서 나가죠. 그리고 소금쟁이 막 물 위에 막 걸어 다녀요. 소금쟁이가 걸어 다니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앞발, 중간발, 뒷발. 그래서 앞발에 해당하는 뭐 요소도 있고 중간발에 해당하는 요소도 있는데, 어찌됐던 그 많은 요소들 중에서 소금쟁이가 물 위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유도 역시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방울 공 모양으로 풀잎에 맺힌 것도 마찬가지의 현상이라고 역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표면 장력에 관련돼 있어서는요. 선생님이 실험으로도 나중에 보여줄 거니까 잠시만 기다리고 우선 선생님이랑 수소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특성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은요. 선생님이 좀 이따 실험으로 보여줄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침핀 있죠? 침핀. 이 침핀이 뾰족한 침핀, 아니면 여러분들 바늘실 할 때 그때 바늘이어도 돼요. 그 침핀은 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철은 밀도가 크죠, 물보다. 그럼 사실은 당연히 물보다 밀도가 크니까 더 가라앉아야 합니다. 그런데 얘를 표면에다가 이렇게 휴지를 잠깐 살짝 올려놓고 휴지에 물을 머금게 한 다음에 휴지 위에다 침핀을 놔요. 그 다음에 얘를 물을 머금게 한 휴지를 밑으로 쭉 내리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럼 어떤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침핀이 그대로 물 위에 표면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면 장력에 해당하는 실험이 될 것이고, 조금 이따가 이 내용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모세관 현상이죠. 모세관 현상 중요해요. 자, 모세관 현상은 뭐냐? 액체 속에 가는 모세관을 넣게 되면 모세관 내의 액면이 외부의 액면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에 같은 경우에는 물은 자, 유리관 속으로 어때? 끌려 올라가게 나타나게 돼요. 자, 어떤 소리냐면 요렇게. 자, 우리 사실은 이 모세관이라고 하는 얇은 관은요, 유리입니다. 유리. 그래서 유리라고 하는 성분은 SiO2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유리가 물 분자와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 표면과 인력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표면 부착력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나는 물 분자가 유리와 인력도 있는 것이고, 물 분자는 물 분자와 사이에 수소결합이 또 작용을 하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힘을 우리는 응집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요, 응집력과 부착력 중에 물 같은 경우에 부착력이 더 커요. 그래서 난 유리 좋아해. 유리 따라 올라갈래? 물 분자 너도 쫓아와. 데리고 가요. 그러면 응집력과 부착력이 서로 같아지게 됐어. 더 이상 못 올라가. 그러면 얘는 멈추게 되더라. 그러고 난 결과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안쪽으로, 밑으로 아래로 오목한 모양을 나타내면서 안쪽으로 끌려 올라간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럴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관 현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반면에 얘 보세요. 수은이에요, 수은. 수은은 우리 액체 금속이죠, 액체 금속. 수은의 경우에는 금속 결합 형태로 금속 결합의 물질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기들끼리의 응집력이 더 큽니다. 그리고 유리와 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나는 나끼리 똘똘 뭉칠 거야. 저리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지기 때문에 물과는 상반된 그러한 현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 자, 모세관 현상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요, 분자 사이에 해당하는 작용하는 힘,
즉 응집력보다 모세관과 물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부착력이 더 크기 때문에 액면이 자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하죠. 아래로 볼록. 아까 아래로 오목하다라고 표현한 것 같네. 자 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수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관과의 부착력이 수은 사이의 응집력인 금속 결합력보다도 작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 위로 볼록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 분자는요, 분자와 분자 사이에 해당하는 인력 클지라도 유리관 사이의 인력이 크기 때문에 끌려 올라가는데, 이게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주 삼나무 같은 거 그거 굉장히 키 크죠. 우리 그런 키 큰 나무가 건재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물관을 통해서 물 분자, 뿌리로부터 흡수되어 있는 그 물이 저 위에 잎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끌고 올라가기 때문이다. 생명체가 광합성을 하고 자연스럽게 잘 버틸 수 있는 요소도 바로 이러한 물 분자 사이의 인력 때문이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봐라라는 의미로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만 좀 지어볼까요? 우리가 물 분자는 결론적으로 보면 수소 결합을 하는 대표적인 아이이고,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기본적인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잘 건재하고 자연의 이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물의 이런 고유한 성질 때문이다라고 내용을 이해해 두시면 되기 때문에 결론, 여기 문제는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어렵게 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그 의미에서 생활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이해해 두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랑 준비되어 있는 리얼 화학 실험이죠. 물의 표면 장력 갖고 몇 가지 실험했거든요. 그 내용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커에 물을 5분의 4가량 넣은 다음 침핀을 떨어뜨려 봅니다. 침핀이 물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물 위에 휴지 조각을 펼쳐놓고 그 위에 침핀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유리막대를 이용해서 휴지 조각을 가만히 물속으로 가라앉히고 침핀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합니다. 자, 어떤가요? 침핀이 물의 표면 위에 떠 있죠? 수소 결합에 의해 물의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침핀도 물의 표면 위에 떠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커에 에탄올 몇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떠있던 침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합니다. 에탄올 몇 방울을 떨어뜨리자 침핀이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이번에는 수조에 물을 절반 정도 넣은 다음 스타이로폼 조각을 한쪽 끝에 띄웁니다. 그리고 스타이로폼 조각 뒤쪽에 에탄올 몇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스타이로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합니다. 자, 어떤가요? 스타이로폼 조각이 한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이나요? 이렇게 스타이로폼 조각이 이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은 수소 결합에 의해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표면 위에서 사방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러나 에탄올에 의해 끊긴 부분이 생기게 되자 상대적으로 수소 결합이 작용하는 쪽으로 스타이로폼 조각이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위에서 봤던 침핀이 에탄올에 의해 가라앉은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물의 표면 장력을 확인해 볼까요? 물이 3분의 2 정도 담긴 페트리 접시에 베이비 파우더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가운데에 에탄올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해 보죠. 어떤가요? 물 표면 위에 베이비 파우더가 스스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에탄올에 의해 물의 수소 결합이 끊어지게 되면 물 표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소 결합이 작용하는 쪽으로 힘이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 파우더가 스스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깨끗하게 씻어 말린 아크릴판 위에 물과 에탄올을 스포이트를 이용해 한 방울씩 떨어뜨린 후 액체 방울의 옆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자, 어떤가요? 물이 에탄올보다 더 둥근 모습이죠? 물이 이렇게 둥근 모습을 하는 이유는 바로 표면 장력에 있습니다. 표면 장력이 클수록 액체 분자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려는 인력이 커서 구형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눈으로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실험은 재미난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준비되어 있는 문제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2013년에 치러졌던 1번입니다. 자, 보시면 어느 신문에 난 기사예요. 물의 결합 모형 상태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20년 만에 찾아온 이상한 파로 수도관이 물이 얼어서 뭐가 됐죠? 상태가 변화가 돼서 계량기 파손이 되었다. 얼어서 부피가 증가라고 하는 표현. 그런데 물 분자 구조에 해당하는 결합 모형에서 결합 A라고 하는 건 분자 내에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공유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결합 B는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무엇? 그렇죠. 수소 결합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뜻. 자, 그럼 선택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억항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물의 상변화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요. 먼저 부피가 커졌습니다. 옳은 진술 니은항. 결합 A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 결합 A. 여러분들 상태가 변화된다고 물 분자 안에 있는 공유결합수가 바뀌나요? 그럴 리는 안 되죠. 큰일 나죠. 얘는 일정하다라고 바꾸셔야 되는 것이고 디귿항. 분자에 대한 배열의 규칙성이 더 어떻게 돼?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육각형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래서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자, 해당되는 진술은 무엇이다? 1번의 기억항으로 진술 정정해 주시기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4월 달에 학력평가 문제였는데요. 요것도 좀 재미났는데. 자, 물과 벤젠에 관련돼 있는 물리적 성질이었고 A결합, B결합이에요. A결합이 뭐라고? 그렇죠. 공유결합. B결합이 뭐라고?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택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액체 1몰의 연용량, 1몰 연용량. 얘들아, 우리 연용량 뭐에서 했지? 그렇죠. 눈에 보이시나요? 비열. 이걸로 하면 됐었죠. 자, 줄, 퍼, 도시,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열 4.18에 해당되는 그람 1몰의 질량 얼마? 18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 벤젠의 경우에는 1.73에 곱하기 78의 분자량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 따라서 이때에는요. 누가 더 크게 나타난다? 벤젠이 더 값이 커요. 그래서 벤젠이 더 크다라고 하는 진술 니은항. 물의 기화열이 벤젠보다 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 때문에? 분자와 분자 사이에 해당하는 인력
수소 결합 때문이다 라고 하는 니은의 진술은 옳은 진술 디귿항입니다. 20도씨 네 10g 네 물과 액체 벤젠에 자 단위 시간당 같은 열량을 공급할 때 모두 기화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죠. 자, 요거 좀 재미나요. 선생님이랑 좀 꼼꼼하게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물이에요. 물. 그러면 일단은 4.18 물의 상태를 그렇죠. 수증기, 그러니까 상태 변화하기 전 끓는 점까지 가야 합니다. 끓는 점이 100도씨였기 때문에 현재 온도 20도씨라서 100-2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 얼마? 10g, 10만큼을 해주면 되고요. 모두 기화가 되었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40.7 해당되는 킬로주울이어서 같은 주울의 단위로 해주려고 10의 3승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몰수를 해주면 되는데 이들이 10g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으므로 분자량 18로 나눠주면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 액체 벤젠도 한번 볼게요. 이들은 1.73이었고 해당되는 끓는 점 80.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그 다음 10g 역시 마찬가지로 30.8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78을 10을 78로 나눠주면 된다. 그런데 각 항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큰지. 당연히 물이 더 크죠. 따라서 물이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역시 물이 벤젠보다 길다라고 하는 진술로 고르시면 되는 거였죠. 정답은 4번으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설지에는 이렇게 다 일일이 계산하게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쯤 계산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 번쯤 계산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5학년도 대수능 문제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표는 모세관 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5가지 실험 조건을 둡니다. 뭐였죠? 액체의 종류, 온도, 유리 모세관 안쪽의 안찌름. 자, 그런데 문제는 모세관 현상에 미치는 누구의 영향? 온도의 영향만 살펴본대요. 그럼 생각해봐. 나머지는 변인을 통제해줘야 합니다. 실험군만, 즉 내가 조작하고자 하는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통제. 그렇다면 물질의 종류 같을 때 이렇게. 그 다음 온도가 다른 조건이에요. 나머지 유리 모세관 안쪽에 해당하는 안찌름 이것도 똑같은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액체의 종류 동일한 상황에서 이들은 서로 달라요. 따라서 D와 E는 묶을 수 없으며 자, 이렇게 안지름 같고 액체의 종류 같을 때 온도가 다른 20과 40에 해당하는 누구만 해주면 된다. A와 C만 골라주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정답은 몇 번? 그렇죠. 정답은 2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왜 이렇게 시시해요, 수능 문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평가원에서는 이 액체 파트에 해당하는 물에 갖고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학2에서 모든 문제를 다 어렵게 내면 화학2 선택자가 없겠죠. 그래서 그 단원마다 여러분들 등급 컷을 자르는 마지막 페이지에 놓는 문제의 단원이 있습니다. 그 단원에 가서 선생님이 또 그 단원 나름대로 충실하게 설명을 할 텐데 어찌됐든 물에 대한 단원은 지금처럼 자료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 실험에 해당하는 데이터 부분, 값에 해당하는 비교 요 정도만 알면 되니까요. 오늘 했던 내용을 잘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체 파트에 대한 내용, 여기도 많죠. 고체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